사람을 죽인다. 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읽는 건 좋아하지만. 특히 길 위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 뭐 그런 얘기들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게 초자연적이다 라는 거엔 회의적이었어. 딱 한 번만 빼고. 평소에 난 꽤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어. 보통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반응하진 않고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완벽하게는 알지 못해. 아무튼 이야기는 이래. 어느 날 밤 친구와 나는 콜로라도의 산맥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산기슭의 교회로 차를 몰고 내려갔어. 로키 산맥 남동부에 나란히 늘어선 소도시들을 따라가는 아주 흔한 산악 협곡도로 중 하나였지. 도로 양쪽에 가파른 절벽을 끼고 있어 도로가 좁고 매우 구불구불한 커브와 헤어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게다가 거기는 항상 어두컴컴하기도 했고. 차를 타고 가던 중 자정이나 새벽 1시쯤이었을까 구불구불한 코너를 돌았는데 갑자기 앞쪽에 사람이 보이는 거야. 우리 또래 정도의 젊은 남자였는데 짧게 자른 검은 머리에 창백한 피부를 하고 있었어. 빨간 스웨터,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빨간 아이스박스 하나가 그 옆에 놓여 있었지. 마치 차에 태워달라는 듯이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남자가 울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어. 길도 좁고 밤이 되어 날도 어두운데 그 사람은 사실상 거의 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나 좀 치워줍시오 하고 있었던지라 그게 내 마음에 걸렸어. 저러다 죽겠다 싶었거든. 난 친구를 돌아보고 말했어. 야,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 저기 저렇게 서 있으면 위험할 텐데. 뭐? 친구는 미친 사람이라도 본 듯한 눈을 하며 대답했지. 난 우리가 방금 지나온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어. 길가에 아이스박스랑 같이 서 있던 애. 차 좀 세워봐. 돌아가서 태워주게. 나의 그 말에 친구가 무슨 애? 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사람은 못 보고 지나친다는 게 불가능한 곳에 서 있었어. 내 친구가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어. 난 친구에게 길 옆에 차를 세우라고 했어. 도로가 좁아서 길 옆에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친구는 차를 갓길에 반쯤 걸쳐서 세웠고 난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봤는데 너희들 모두 예상했겠지만 그날 밤 그 협곡길에는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길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 보았는데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난 차에 올라타 친구한테 사과한 다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친구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 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터였어. 그냥 환각을 본 거라고 착시현상이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펑펑 울었지.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댔지만 난 그냥 울기만 할 뿐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건 협곡에서 나오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거였어. 난 눈물을 닦았고 아마 내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씨발 뭐야 이거 였던 것 같아. 바로 그때 친구는 나를 정신 나간 놈 보듯이 바라보며 말했어. 무슨 뜻이었어? 나는 혼란스러워져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친구가 말하길 아까 울고 있을 때 나를 보고 한 말 그거 무슨 뜻이었냐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협곡은 사람을 죽여 라고 했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오늘날까지도 난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 차에 타서 협곡을 따라 달렸던 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라고는 빨간 스웨터를 입고 아이스박스를 옆에 둔 애가 길에 지나치게 가까이 서서 울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날 이후로 그 길엔 2번 다시 가지 않았어. 익명 094이. 도로 이름은? 어느 지방인지 뭐 도시, 주 아무거나라도 알려줄 수 있어? 그곳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로 인해 남게 된 부정적인 기운이 널 울게 만든 걸지도 몰라.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그곳에 기운이 남게 된다고 해. 만약 그 기운이 너무 두드러져서 소위 귀신이 들린 상태가 되면 사건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뭐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 네가 그랬던 걸지도 모르지. 그때 일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흐릿하지만 않았어도 정확히 어디인지 지번까지 찍어줄 텐데. 덴버에서 서쪽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서쪽의 베어크릭 로드야.
우린 에버그린과 아이들데일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 날도 어두웠고 내가 운전을 했던 것도 아니라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 에버그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버그린과 C470 주립고속도로 사이 어딘가였어. 바로 여기 근처였어. 사실 바로 저기일지도 몰라. 저걸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네. 그 자식은 나였다. 난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친구 몇 명과 뉴스를 보던 중 숲 위로 보이는 불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인기 캠핑 장소인 그곳은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 보기로 해. 3일 후 우리는 캠프를 세워. 친구들은 술이 떡이 됐지만 난 아니었어.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속이 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시지 않았던 거야. 안 그랬으면 나도 같이 취해 있었겠지. 새벽 1시쯤 친구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텐트로 가. 난 아직 잠이 안 와서 자기 전 담배를 피우려 주변을 어슬렁거려. 1시 30분쯤 누군가 걸어다니는 걸 봐. 걸으면서 담뱃불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보여서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알아둬야 할 게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선 UFO 같은 거 보러 모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 조명이 있는 산책로에 도착했고 그 수수께끼의 사람이 누군지 보기 위해 흘끗 쳐다봐. 그건 나였어. 똑같은 녹색 나시, 똑같은 녹색 재킷, 헤어스타일, 안경, 신발, 반바지, 똑같은 브랜드의 담배,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던 무주라의 가면 문신까지 똑같았어.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흘끗 보는 게 보여. 살짝 그러나 눈에 띄게 빠른 걸음으로 내 쪽으로 오기 시작해. 4년 동안 단련해왔던 달리기 실력으로 캠프장까지 죽어라고 달려서 도망쳤고 나는 내 트럭에서 잠들어.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모습을 거울과 사진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클론을 목격하게 되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진짜 주님에게 맹세하고 그 자식은 나였어. 위자보드의 위험성. 이건 내 친구한테 있었던 일이야. 걔네 집은 걔네 오빠가 친구들이랑 어디선가 찾아온 위자보드를 가지고 논 후부터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였지. 늦은 오후에 친구가 되어봐. 친구는 피곤해서 낮잠을 자기로 해. 친구의 방은 부엌 바로 앞에 있었지만 부엌으로 들어오는 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어. 너무 더운데 방에는 창문도 없어서 친구는 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 잠시 후 대학교에서 막 집에 온 오빠가 친구한테 막 소리를 질러. 화가 나서 일어나 보니 오빠는 정신을 놓으려 하고 있었어. 오빠는 친구가 부엌에 서서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다고 이야기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부엌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다면서. 오빠는 그 친구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방문이 열려있는 걸 알아차렸고 안을 들여다본 그때 친구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했던 거야.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지금까지 자기랑 같이 있었던 그 무언가를 향해 돌아봤을 때 뒷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오빠의 친구도 한 명 따라한 적이 있다고 해. 그리고 친구의 오빠만 따라다니는 듯 보인다고 하고. 익명 2571. 나도 위자보드를 갖고 놀다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다른 내가 자기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다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 친구는 그걸 따라갔고 친구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나는 다른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친구와 마주쳤지. 친구는 내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고 엄청 혼란스러워했었고 친구의 말에 따르면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짓곤 했던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해. 그러곤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게 됐어. 아마 경고였을지도. 저세상 구경. 내가 되어봐. 그날 밤 트럭 운전수인 아버지를 도와 잔디 나르는 걸 돕고 있었어.
자정쯤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잔디를 실으러 주 경계선 근처에 있는 그린밸리 소드로 향해 주 경계 근처 구불구불한 길에서 멈춰. 어우 심하려. 내려서 트럭 뒤쪽으로 좀 걸어가. Feels good man. .jpg. 시야 가장자리에 뭔가 자꾸 보여. 보려고 하지만 계속 눈을 돌리고 싶어져. 계속 바라봐. 살짝 속이 메스꺼워져. 뒤를 돌아. 트럭이 없어졌어. 뭐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길에 버려둘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대충 트럭이 있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해. 속은 여전히 메스꺼웠고 점점 심해져. 1마일 정도 걸었고 진짜로 소름이 돋아. 가면 갈수록 메스꺼움은 더 심해져. 엄청나게 어지러워지다가 마침내 기절해. 깨어나. 거의 해가 뜨기 직전. 난 구급차 안에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듣자 하니 내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나를 확인하러 왔고 날 찾을 수가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 그리고 경찰은 트럭 800m 앞쪽에서 기절한 나를 발견했고, 그리고 6년 후 내가 해군에서 복무한 후 나는 내 친구들 몇몇이랑 프리몬트 거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거기에 촌스러운 집시 마차를 몰고 타로카드 점 같은 걸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미 맥주 몇 잔 들어간 상태였던 우린 장난삼아 점을 좀 보기로 했어. 내 차례가 오고 할머니가 세 번째 카드를 뽑았을 때 과거에 요정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난 설명해달라고 했지. 20분 후 나는 할머니의 얘기에 푹 빠져서 어떻게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걸 아는지 등을 물어봤어. 말하길 내가 우연히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들은 나를 밀어내기로 결정한 듯 보이며 내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해. 소름 끼치게도 그 할머니는 내가 그때 그날 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모든 걸 맞추더라고. 사람 잡는 손. 친구와 노는 중. 친구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를 작업하고 있어. 친구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 차에서 나와. 따뜻한 밤. 차에 기대서 별을 올려다봐. 돌아서서 차를 마주해. 다시 하늘을 올려다봐. 내 뒤에서 손이 튀어나와 내 머리 위를 스쳐. 땅으로 수그린 다음 뒤에서 친구가 장난을 쳐놓고 웃고 있을 걸 예상하며 돌아봐. 전에도 현관 포치에서 내 쪽으로 뛰어내리며 장난을 친 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엔 아무도 없어. 현관으로 살금살금 걸어 올라가. 바로 문 너머에서 여전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 안으로 들어가서 TV 앞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는 내 창백한 낯빛을 눈치챈 건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와. 아무 일 아니라며 넘기려 했지만 계속 물어대는 통에 결국 이야기해. 친구가 말하길 자기도 어느 날 저녁 운전을 하다가 마치 뒷좌석에 있던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려는 듯이 좌석 옆으로 손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해. 그것 때문에 거의 사고 날 뻔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 주머니 속 어금니. 3학년 9살의 내가 되어봐. 어느 날 옆반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지갑에서 돈을 도둑맞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있었던 애들이 전부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우리를 의자 옆에 세워서 한 명씩 주머니를 뒤집고 내용물을 책상에 쏟게 만들었어. 그 나이에는 학교에서 학용품과 필요한 물건을 주기 때문에 주머니에 별로 들어있을 만한 게 없었어. 내 주머니는 비어있다고 우겨. 어쨌든 간에 뒤집어 보라고 이야기해. 나는 마지못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 느껴져. 아마 내 얼굴에서 표가 났는지 선생님은 내 팔을 잡아당겨 주머니에서 내 손을 빼. 손을 펼쳐. 내 손에 든 건 바로 사람의 이빨이었어. 유치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다 큰 어른의 어금니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 난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친구인 반 애들 중 한 명이 내가 기억하는지 물어보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덕분에 기억났어. 어떻게 그렇게 기묘한 일을 까먹었는지 몰라.
그나저나 돈을 훔친 건 어떤 가난한 집안에 막 나가는 애였어. 그 후로 그 애는 한 번도 못 봤고, 그린 텍스트로 쓸만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일이었지. 사악한 함정.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 해병대에 입대했었어. 이건 몇 년 전 휴가 중에 있었던 일이야. 캘리포니아에서 뉴멕시코로 운전 중 엠보이를 지나는 지름길을 타. 당시 온갖 사악한 것들의 핫스팟 같은 곳이었어. 오후 5시쯤 친구에게 I-40 고속도로를 탔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 사진을 찍어 다시 길을 따라 산 꼭대기에 도달해. 도로 한가운데에 뭔가 보여. 속도를 줄여보니 가로로 세워져 양쪽 차로를 전부 막고 있는 빨간 폰티악이 보여. 열린 여행 가방에 흩어진 옷가지들, 길에 엎드려 있는 남자와 여자. 약 30m 거리를 두고 멈춰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 그 즉시 좌석 아래에서 9mm 권총을 꺼내 장전해. 지나치게 완벽한 사고 현장이야. 마치 이라크에서 민간인들이 죽은 척하며 군인들을 자살폭탄 반경 내로 유인할 때처럼. 편집증적이란 건 알지만 차마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 도로를 훑어보니 내가 운전해 나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보여. 남자 왼편을 지난 다음 여자 오른편으로 방향을 틀어 폰티악 뒤로 향하면 돼. 1단에 넣은 다음 밟아. 시체들을 피하고 차를 지나쳐.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좀 간 다음에 속도를 줄여. 백미러를 봐. 그 두 시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길 양쪽에 키 큰 풀밭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솟아올라. 풀악셀로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I-40 고속도로를 질주해. 연료와 냉각수를 엄청나게 먹었고 내 머스탱의 엔진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어. 다시는 지름길로 가지 않아. 시체를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거나 시체 근처에 차를 세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난 평생 모를 거야. 그리고 평생 모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보험사 출동기사 이야기. 몇 년 전까지 AAA에서 일했었어. 그때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 들려줄게. 타이어가 펑크나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의 신고 전화를 받아. 아마 내가 받는 전화의 절반 이상이 펑크일 거야. 해당 장소로 운전해 가. 차는 거기에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 손전등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그 차의 주인인 여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상사에게 확인해봐. 제대로 온 건 맞는데. 차는 새 것과도 같았고 아직 시동이 걸려있어. 그곳은 첨부한 사진 같은 장소였어.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는 점만 빼고. 겁을 먹어. 주 경찰에 신고해.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경찰을 많이 알고 있었고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많이 나올 거야. 경찰이 나타났고 그와 나는 주변을 둘러봐. 숲에서 폭행당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여자를 발견해. 그녀가 말하길 나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남자가 차를 세우고 다가와서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강도질을 한 다음 숲으로 끌고 와놓고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서 죽여버릴 거라 말했다 해. 그리고 기절했고 눈을 뜨니까 우리가 있었다면서.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 보니 그냥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사람을 패고 강도질을 하기 위해 차를 세웠던 거야.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몇 시간 있다가 일하러 가야 해서. 갔다 와서도 이 스레드가 아직 남아있다면 여기에 이야기를 더 올리고 없어지면 스레드를 따로 세울게. 어차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참이었거든. 돌아왔어. 내 이야기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몇 개만 빼고. 그것보단 이상하고 무섭고 멍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고장차에 대한 신고 전화가 또다시 들어와. 이번에도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시골도로야. 현장에 도착해보니 80년식 캐딜락 주위에 남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 게 보여.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아주 고전적인 갱단 멤버같이 보였어. 도시에서 온 게 분명해 보였지. 시골길에 들어왔다가 차가 고장났던 거야. 차를 세우고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신분증이랑 차량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글로우 박스에 있는데. 따라와요, 꺼내드릴게.
이 남자와 함께 차를 끼고 돌다가 우연히 뒷좌석을 보게 돼. AK 2자루, 짧게 자른 산탄총, 또 다른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좌석에는 큰 리볼버가 하나 있어. 그걸 보는 내 표정. 내가 알아챈 걸 본 그들이 서로 침묵 속에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여. 나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 껴있고 돌아서서 도망쳐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 등 뒤로 손을 가져가. 거의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꺼낸 건 지갑이었어. 그래서 차에 상자랑 쓰레기가 좀 많죠?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400를 건네. 그러게요. 뭔지 잘 모르겠는 잡동사니들이 참 많네요. 서류를 작성하고 차를 견인차에 거는 동안 그들이 총과 상자를 숲으로 가져가는 걸 봐. 나중에 찾아가려고 숨기는 거겠지. 그들과 이제 비어있는 차를 정비소까지 끌고 가.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렀고 그 사람들이 내 몫까지 결제해.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팁 중에 최고였어. 이번 건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야.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어떨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운전자들끼리 치고받고 있을 때도 있어. 만약에 대비해서 조금 조심해야 하지. 차를 세우니 두 대의 부서진 차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는 뚱뚱한 중년 백인 남자 2명이 보여. 아, 또 시작이네. 드디어 나타났네. 아니 들어봐요. 이 끼가 뭔 짓을 했냐면 누구 보고 끼라는 거야 이 새끼가. 저기요, 전 경찰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냥 서류 좀 적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계속 서로를 향해 욕짓거리를 중얼거리고 난 그냥 중지해보려고 노력해. 내가 기분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미 뒤졌어 넌.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중 하나가 차로 돌아가. 이는 보통 무기나 카메라를 가져온다는 뜻이지. 어찌됐든 나는 내 트럭으로 내빼. 그가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중세 검이 들려있었어. 다른 놈도 후다닥 차 뒤로 돌아가더니 또 다른 중세 검을 꺼내들어. 서로 약 2m 간격을 두고 서로에게 검을 휘둘러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버전의 반지의 제왕 영화 같았어. 서로 맞을 만한 거리에 있지도 않았는데다 금세 숨이 차가지곤 각자 자기들 차 옆에 기대. 난 그냥 거기 앉아서 지켜보기만 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경찰이 나타나 두 사람 모두 체포해. 경찰이 차를 수색했고 온갖 종류의 중세 무기들과 옷들을 찾아내. 두 사람 모두 지역 르네상스 박람회에서 오는 길이었던 거야. 나중에 둘이 형제였다는 걸 알게 돼. 트리플 A 아노니아. 이 스레드 아직도 살아있네. 온 김에 하나 더 쓸게. 엔진 고장 신고가 들어와. 그 여자가 말하길 호텔까진 도착했으니 긴급 상황은 아니라고 해. 그곳에 도착해. 해질 무렵이지만 아직 밝았어. 여자가 호텔 부지 가장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어. 내가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다가오더니 내 차에 타기 시작해. 아니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기서 일하는 남자는 변태라고요. 그냥 제발 출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녀를 진정시키며 나는 택시가 아니고 심각한 응급 상황이나 위협이 될 상황이 아닌 이상 차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해. 그녀는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던 모텔에 들렀다고 말해. 난 이 주변엔 와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모텔에는 처음 와봤어. 카운터에 있는 남자가 소름 끼친다고 하는데 이런 구석탱이에 있는 모텔에 뭘 바래. 그 남자가 계속 필요한 게 있냐며 귀찮게 굴고 방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자신을 나오게 하려고 한단 말해. 그래서 자기는 문을 잠궜고 심지어 문을 가구로 막기까지 했다고 말해. 그는 끈질기게 매 시간마다 음식이나 수건을 들고 와선 주변을 안내해준다고 물어왔고 그녀가 마침내 꺼지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해. 결정타는 그녀가 침대에 앉아있는데 옆방 벽에 바짝 붙어있는 그의 숨소리가 들린 거였어. 놈이 자신을 엿보고 있다고 90% 확신한 그녀는 이제 다른 남자가 맡고 있던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지금 나가겠다고 말했고, 그러자 두 사람 모두 그녀의 방까지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고 해. 그녀는 짐을 모두 들고 창문을 통해 나와 차에 올라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내 쪽에 전화한 다음 기다리게 되었던 거지.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문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형체가 보여. 안 되겠다. 우린 경찰서로 갔고 난 순찰차와 함께 차를 가지러 왔어. 차 아래쪽을 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있어. 다른 이런저런 것들과 함께. 이 중 최악은 경찰들은 그게 그놈들이 한 짓이란 걸 증명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 심지어 그놈들이 변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야.